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입니다. 오늘은 올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을 애도하는 영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올해도 하루 평균 2.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 산재 보도의 문제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KBS 이현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거리를 위해서 힘쓰는 비영리 단체죠.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노동건강연대에서는요.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모아서 매달 이달의 기업 살인이라는 걸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취지의 활동인지요? 사실 산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숫자로 보면 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는 횟수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알리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수면 밑에 가라앉는 문제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문제 내가 모르고 있었네 라는 것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이름 없이 어둠 속에서 잊히는 죽음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에 나선 18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홍정훈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홍 군은 실습 계획에도 없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로 비판을 받는 건 사업주와 관계 당국만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가 만난 유가족은 언론의 무관심 또 섣부른 보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여수 특성화고생 사망 보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오전 11시 7분 홍성기 씨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하던 도중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들은 시간입니다. 이 손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관상으로 다친 줄 알았죠. 그래서 손주한테 많이 다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다친 게 아니고 익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고 당일 아침 특성화고 학생이었던 홍정훈 군을 현장 실습장인 요트장에 직접 데려다 준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아들을 보러 매일 이곳에 나옵니다. 앉지도 않고 한두 시간씩 서서 바라보다가 출근하러 갑니다. 매주 월요일이면은 기숙사를 태워다 줍니다.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정훈이도 말이 없는 애고 저도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후회되는 게 왜 그때 40분 동안의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왜 얘기를 많이 못 해봤을까? 아니요, 지금도 실감이 안 납니다. 지금도 저녁에 다녔습니다 하고 들어올 것 같고 차 뒷좌석에 타 있는 것도 같고. 홍 군은 요트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내용을 보면 규정에 맞지 않았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홍 군의 현장 실습 계획서엔 요트 승선 보조 업무만 쓰여 있었지만 홍 군은 잠수 업무를 했습니다. 잠수 업무는 2인 1조 작업이 기본이지만 물속에 들어간 건 홍 군 혼자였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인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선 안 되고 애초에 홍 군은 잠수 자격증마저도 없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비극적으로 드러난 사고였습니다. 2019년도에 현장 실습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도 갈 수 있게 열어놓은 거예요. 학교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학생들이 거의 아르바이트 정도 수준의 현장 실습을 하게 돼버렸죠.
무너진 부모님의 마음에 또 생채기를 낸 건 언론이었습니다. 홍 군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 오후에 홍 군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3건이나 보도됐습니다. 한두 군데에서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이 올라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언론 쪽에서 이제 그런 보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르다 말고 경찰서로 쫓아간 거죠. 홍 군 아버지의 항의로 기사 내용은 전부 수정됐지만 이미 아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홍 군 사고를 외면한 언론도 상당수입니다. 관련 기사를 쓰더라도 국정감사에서 홍 군 사고를 언급한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입장을 보도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산재 사고에 관심이 많은 일부 언론의 보도량이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보도량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점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은 보도량이 결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경제지에서는 관련된 보도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오보와 단순 사회부성 보도만 남긴 채 홍 군 관련 보도는 국정감사 직후부터 확 줄었습니다. 네, 이 사고를 다룬 언론의 태도 참 답답한데요. 먼저 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련 보도를 안 한 그런 무관심도 참 놀랍고, 그리고 보도를 했는데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실 확인도 잘 하지 않고 보도가 나와서 보는 저도 이런데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마 댓글에 그 내용이 달렸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댓글에 부주의한 그 내용이 달렸던 거죠.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에 이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기사는 결국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기사에 홍정훈 군을 비난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고 가족들이 그걸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입은 상처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참 답답했습니다. 그 사고 내용 살펴보면 저도 애아빠입니다만은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에서 나오면은 이 낫벨트라는 걸 가장 빨리 좀 빼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고로 이어지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홍정훈 군이 18세니까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 업주가 했던 짓이나 아니면 이 시스템이 적용돼야 되는 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다 이게 하나 지켜진 게 아니고요. 저는 그 홍정훈 군에게 잠수 작업을 강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홍정훈 군이 물을 무서워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외적과인데도 2학년, 3학년 때 물 들어가는 실습을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고 물 들어가는 실습 있을 때마다 다른 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물 들어가는 걸 꺼려 있어요. 이게 이런 사건이 이제 보통 터지면 가장 쉽게 이제 프레임할 수 있는 게 그 노동자의 잘못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안전 불가민이 굉장히 흔한 말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피눈물을 흘리게 이제 만드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언론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택항의 이선호 군은 그 컨테이너 쓰러지는데 왜 빨리 안 피했냐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리고 김용균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뜨거운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피하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벗어나고 죽음에 대한 예의도 없는 이런 언론 보도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죽음에 대한 어떤 예의부터 좀 갖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여러모로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또 홍정훈 군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보도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요.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 중에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매년 잊을만 하면 한 건씩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언론이나 사회적 관심이 이제 적은 것들은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의 얘기는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다들
일반 고학생들만 있는 줄 알고 소수거든요. 특히 요즘엔 더 소수가 됐는데 그런 학생들의 삶의 자리나 사실 학업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안에 진짜 문제가 그럼 그렇게 사소한 거냐라고 보면 사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취재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줄기덩기 캐듯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다 있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 너무 멀리 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요. 또 당연히 이런 이제 학생들을 받는 이 업체들의 문제도 있고요. 그것을 감독하는 정부들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또 이번 여수 특성화고생 사망 사건 들여다보면요. 일부 언론들이 산업재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독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옵니다. 사실 더 진짜로 무서운 건 외면하는 겁니다. 고의로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싹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초간단으로 보도하면서 사회를 향해서 굉장히 그 묵직한 암시적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한 방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강약으로 하면 강자 편이고 도사로 하면 사측 편이다. 그리고 기업 편이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깐부는 대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이게 경제지랑 보수지에서 유난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5월 8일에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인데요. 이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장모 씨가 선박 탱크 작업을 하다가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현대제철 노동자 김모 씨는 이제 설비 점검을 하러 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숨졌는데요. 네. 규정상 설비 점검을 할 때는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가야 되는데 관행대로 이제 끄지 않고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가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를 높였고요. 일부 보수지와 경제지는 단순 사건 사고 기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량을 보더라도요 차이가 났는데 사고 발생 후 일주일간 관련 보도량을 분석해 보니까요. 한겨레와 경향 보도량은 각각 10건, 9건이었고 조선과 동아는 2건,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매일경제는 각 1건에 그쳤습니다. 머니투데이와 채널A는 1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저희 단체가 매년 최악의 이제 살인기업 선정식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1위를 단골로 하는 기업이고요. 뭐 숫자로 보더라도 뭐 창사 이래로 471명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걸로 알려져 있고 뭐 현대제철 역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공장으로 부를 만큼 사실 매년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사실 굴지의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오명으로부터 사실 자유롭지 않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처럼 뭐 1년에 가끔 한두 번 뭐 이런 게 아니라 1년에 몇 명씩 막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지점을 끊어내기 위해서 진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데 보도조차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고가 계속되면 그걸 사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고가 계속되면 그건 살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안에서 이 죽음의 일터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장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장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인명사고 나면 거의 공장 전체가 스톱, 수백억씩 손실이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났다라고 하면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감독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게 인기업체인 사람이 죽어서 안타깝다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작업장이 멈춰서 돈이 벌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주가 신뢰를 뭔가 안 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참 요즘 이런 단어 쓰기가 참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악랄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옵션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전형적으로 우리는 기업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진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언론이 적극적으로 기업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뭐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 앞서 교수님이 얘기한 조선일보만 꼭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경제지들의 문제도 있어요. 보통 경제지들이 기업 홍보성 기사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특히 기업이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유독 홍보성 기사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쿠팡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쿠팡이 최근 2년간 9명의 노동자가 숨져서 정말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일부 경제지들이 쿠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내놓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 상품 정리 업무를 하던 50대 최경혜 씨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지병이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이 사고가 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쿠팡 택배 노동자 40대 이모 씨는 고시원에서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가 제대로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심야 노동에 시달린 게 과로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는 9명. 특히 올해 3월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딱 1시간의 식사 시간 외에 일체 휴게 시간 안 주는 그런 현장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지를 못하게 해요. 나 다리가 좀 아파. 그래갖고 잠시 뭐 의자에 한 10초 동안 앉아 있었다. 그럼 바로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죠. 어디 앉아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앉아있냐 이런 식으로. 잇따라 발생한 사망 사고를 경제지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는 3건 중 1건만 지면에 보도했고 서울경제 역시 지면 보도는 1건뿐이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아예 관련 기사를 지면에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 사고 보도를 제외한 쿠팡 관련 기사는 모두 500건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지면 보도 비율이 약 40%였습니다. 대부분 쿠팡 상장 관련 기사나 쿠팡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긍정적인 기사였습니다.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광고 때문이냐, 돈 받았냐 이렇게도 말을 하시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이라는 주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업은 어지간하면 규제하지 말고 좀 문제가 있더라도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태도가 좀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좀 이제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후에도 쿠팡의 홍보성 보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특히 다른 중소업체와 비교하면 천국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쿠팡을 찬양하는 칼럼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쿠팡이 다른 중소 물류센터랑 비교하면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쓴 칼럼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노동 환경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열악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 대기업이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뭐 작은 데들보다 좀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어디다 기준을 맞출 건지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국민 소득은 어느 정도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건지 거기를 좀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노동 환경의 천국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참, 그 이면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대체 보고 있긴 한 건가 싶은데요.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큰 기업들이랑 뭐 맞닥뜨릴 일이 많아서 사실 큰 기업에는 대부분 홍보팀 내지는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 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잘 쓰는 전략이 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뭐 약간 위험이 있는 기사가 날 가능성이 있으면은 첫 번째는 메신저를 공격하기. 그래서 그 하는 사람들 얘기가 뭐 돈을 노리고 한다. 사실 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물타기.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는 일부 보도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보도나 아니면 어떤 주장들이 부정확한 어떤 뭐 팩트나 아니면 부정확한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아예 그 문제를 시야에서 가리기 위해서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팡이지만 쿠팡과 관련된 다른 이슈도 좋고, 아니면은 뭐 저 관련된 이제 사고라면 현재 한국의 물류 산업이 얼마나 사실 굉장히 발전적인 것이고 한국 사회 발전에 있어서 쿠팡이 향후 차지할 것들이 얼마나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이슈를 돌린다든지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이 이슈를 잠재우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보도나 주장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허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접했던 기사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런 체계로, 이런 프레임으로 진행이 됐던 거구나. 신문방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는 기사가 2월 8일이었죠. 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 설비 교체하다가 이제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이제 안타깝게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서 일부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뜬금포를 이제 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몇몇 기사들이 보수지, 경제지, 지역지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포스코의 미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두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님이 사내에 있는 MZ세대들이랑 만나서 뭔가 소통을 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환하게 웃고 이렇게 막 하늘 가리키면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막 이제 60건 넘게 막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밀어내기고 이런 완벽한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네, 관련된 대기업 사례가 참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요. 앞서 영상에 나왔던 쿠팡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쿠팡 사측의 입장은 어떤지 좀 들어보죠. 네, 쿠팡 측에 물어봤는데요. 쿠팡 측은 노동자 사망 사고 9건 가운데 1건만 산재 사고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산재 사고를 덮기 위해서 홍보성 기사를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개별 기업이 보도에 관여하는 건 언론계 전체를 폄하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언론의 자존심 이렇게 지켜주시는데요. 자, 저는 산재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렸던 그 일이에요. 그 관련 분쟁은 워낙 길고 지난한 과정이었잖아요. 그때 언론 보도 어땠는지도 좀 짚어보죠. 일단 뭐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사회 언론이 그리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에 대응하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논문도 나올 정도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히 무시하기 또는 덮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아까 쿠팡처럼 그거는 우리 회사랑 관련 없다. 그러니까 삼성도 맨 처음에 그 환자의 병은 직업병이 아니라 개인 질병이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거 아니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취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뭐 그런 것들이 기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활동을 벌였었고, 두 번째 단계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물타기.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유수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거 직업병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백업하는 여러 가지 물타기 이런 정보들을 쏟아내고 언론들은 그걸 충실히 받아쓰는 그런 행태로 됐었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건데 메신저를 하는 방식이 이제 최악의 방법이죠. 메신저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인간이다, 또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는 충분히 잘 대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불만이 없는데 일부 몇 사람만 저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게 못 되네,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의 논리와 전략대로 사실은
이렇게 허수아비가 춤추듯이 사실은 춤추어주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뻔한 전략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보수지나 경제지가 산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노동자보다 기업 입장을 더 반영한다는 지적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2017년에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2011년부터 16년까지 주요 일간지 산재 보도의 취재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을 취재원으로 인용한 비율이 보수지는 5.6%, 진보지는 18.3%였습니다. 반면에 기업을 취재원으로 인용한 비율은 보수지가 진보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이런 일부 언론의 행태는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수지와 경제지는 제정 직후부터 이 법이 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면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거든요. 이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침소봉대도 이런 침소봉대가 없는데 사실은 이 법에 조금만 취재를 해보면 이게 모든 또 산재 사망을 발생했다고 해서 그 기업 경영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입증되었을 때 이거 입증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입증되었을 때에만 강하게 처벌하는 법인데 이것을 마치 한국에서 산재 사망하면 모든 기업 경영자들은 다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서 어떤 과잉입법 내지는 과잉처벌이다라는 식으로 또는 뭐 파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형적으로 이 프레임을 몰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그 법이 의도하는 바는 다른 것인데 다른 식으로 몰아가서 이 법이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법의 본질을 언론이 나서서 왜곡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인데 중대재해법 포비아 이런 기획 보도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요. 글로벌 기업 CEO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대표직을 고사했다 이러면서 여차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본사 임원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좀 과한 내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대표직을 고사했다는 그 외국계 기업 CEO는 익명으로 또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는지 궁금한데 이현준 기자 좀 취재된 게 있나요? 네, 그 담당 기자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담당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포비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글로벌 기업 가운데 한 곳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법인장 자리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얘기도 본인이 분명히 확인한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이 기획 기사 보셨죠? 더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게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쪼개기 기사가 아니라 재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수도 논문 쓸 때 자기 표절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는 자기 표절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5월 17일 날 중대재해법 포비아 시리즈 1, 2, 3, 4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1, 2를 묶어서 상권으로 나오고요. 3, 4를 묶어서 학원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읽어보면 거의 똑같은 기사거든요. 근데 이래도 되는가? 과연 이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당한 경고를 산업발전 저의 재해 포비아라고? 무서워서 사장이 못 온다고요? 진짜로 그 외국계 사장이 한국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 한국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호구예요? 어찌 보면 언론이 그런 CEO는 오면 안 된다라고 기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팩트도 많이 틀립니다. 사실 이런 기사가 은연중에 의도하는 바는 이런 법이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선진국엔 흔히 말해서 잘 사는 나라에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 나라 CEO가 올 때 굉장히 걱정한다. 이런 걸 쓰진 않았지만 내면에 깔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 법이 제정된 것도 다른 나라와 견져서 한국이 너무 특정한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때 기업이나 아니면 책임자가 처벌받는 게 다른 나라 견져서 너무 낮다.
라는 그런 공감대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엄격하게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고객 CEO들은 뭐 다 뭐 사임하거나 그래야 될 거죠. 이 법 때문에 만약에 사임을 한다면. 네. 참 누군가가 일하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노동자의 죽음보다 기업 입장에 서서 언론이 그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뭐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좀 밝히고 싶고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부분 상당수의 언론이 기업의 시각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사 지분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좀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범, 현대가, 삼성, SK, LG 지분이 80%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참 이게 건전한 긴장 관계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언론이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언론사의 지분을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또 광고 문제도 끼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뭐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기자분들이 이런 식의 이제 편향들을 좀 가지게 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초년병 시절에는 관련 기사를 썼다. 근데 쓰면은 바로 데스크에서 연락이 오더라. 몇 번 당했다 나도. 특히 광고 담당하는 우리 회사에 광고 담당하는 부처의 그 실장님이 제일 힘이 센데 내가 써서 올리면은 뭐 데스크에 갈 것도 없이 바로 전화 오더라. 몇 번 이런 거 겪으면 별로 쓰기 싫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선생님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저희랑 밥 안 드시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냥 특정한 사안이 없어도 기업에서 밥 사준다 그러고 이 기자님 오늘 뭐 하세요? 뭐 날 추워졌는데 술 한잔 하실래요? 이런 연락이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이런 청탁이 오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뭐 사는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친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그런 기사는 쓰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뭐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보다 더 큰 문제는 암묵적으로 기자분들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착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서 관련된 연구들이 이미 많이 됐는데 이 산재 사망 문제는 어떤 사회 공익적 이슈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기업의 합리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글로벌한 경쟁에서 더 우위를 차지한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두 분이 지분이나 이제 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업을 바라보는 이제 가치관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지나 경제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 경쟁, 시장 논리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노동자 편을 들어주면 기업이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동자의 인격이나 생명 이거는 사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기업이 지켜줘야 할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그 권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재단사가 되고 참말로 대견태일. 이번 달은 좀 적어. 불쌍한 우리의 여동생들을 우리 힘으로 보호합시다. 엄마. 엄마가 해준 밀가루 떡이 먹고 싶다. 아이고 내 새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지난 13일은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굵은 외침을 남기며 세상을 떠난 지 5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바람이 아직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또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네, KBS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 보도는 9시 뉴스에서 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 가장 크게 변한 보도가 노동 보도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보도국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묻고 있는 기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경향신문이 쓴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 보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1,305건을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작성된 재해조사 의견서를 읽고 사건 경위와 원인을 일일이 입력해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현장의 사진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피가 흥건하게 적셔진 그런 현장 사진을 그대로 봐야 하고 왜 죽었는지도 이제 아주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읽다 보면 이제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재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동안 좀 괴로웠는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증상이었어요. 취재 과정에 참여했던 최민지 기자는 산재 사망 사고 원인이 대부분 너무 사소했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음이 굉장히 허망하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조치만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조치 혹은 뭐 안전모를 쓰기만 했어도 혹은 동료가 한 명만 더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산업재해라는 게 막을 수 있는 죽음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걸 저는 깨달았고 그걸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 보도는 산재 사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돌아보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리즈 중에 가장 화제가 된 게 1회 1면이었어요. 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하고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간단하게 원인을 이제 빼곡하게 적은 것이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그 1면을 보면 이제 가슴이 되게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런 비극적인 죽음은 정말 막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독자들께서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관심을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KBS의 일하다 죽지 않게 기획 보도도 산업재해가 인권 문제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반년간 매주 한 번씩 산업재해 원인과 대안 등을 진단하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섭외가 가장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질병산재 같은 경우에는 유족분들을 접촉을 해보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섭외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취재진은 우리 일상에 만연한 산재 사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도를 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통계를 내봤더니 그 저희가 카운팅한 그 산재 사망자 숫자가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에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지, 위험한 일터에서 살고 있는지를 좀 더 전달하고 싶었고 그걸 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참 사소한 이유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까 들여다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사실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변화된 패턴들을 많이 보였고요. 저희가 이제 법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많은 기자분들이 대표님 올해는 만드셔야죠. 막 다들 인사를 할 때 다들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힘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집계를 해보면 실제 1년에 일어나는 산재 사망 사고 중에 한 30% 정도가 언론에 날까 말까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사고들이 언론에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론에 확실한 변화가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런 공감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언론도 많이 바뀌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게라는 것은 굉장히 소박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뭐 인권, 뭐 인격권, 천부인권 이렇게 거창한 얘기 안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특정한 이름이 붙은 법들이 많습니다. 대충만 해보면 뭐 김용균법, 뭐 태완이법, 송파 세모녀법 사실은 굉장히 아픕니다만은 이런 법들이 사회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웬만하면 셀프 스타팅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뭔가 요구하고 자극하고 그다음에 북돋워 주고 그래야지만 국회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서 사회를 좀 많이 변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방송국 아침 뉴스를 보면요. 매일 밤사이 사건 사고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화재나 교통사고예요. 그건 매일 나와도 매일 보도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화재나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고 또 주변 사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계속 매일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다 죽는 사람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일하다 죽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노동산재 보도도 매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보도를 하고 왜 매일 그런 사고가 나는지 원인을 알려주면 점점 일하다 죽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망을 다 보도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나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지점에서 사실 한국의 산재 사망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극심한 불평등에 아주 곪고 곪은 상처가 툭 하고 터져서 드러나오는 어떠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사로 쓸 때 이거였어 라면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그 흔히 영린이라 그러죠. 그걸 건드리시는 쾌감을 맛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산재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분과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미디어 생태계가 정화되는 그날까지 질문하는 기자들 귀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없이